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이슈를 토론으로 풀어보는 뉴스와이드 플러스입니다. 개원한 지 한 달이 돼가는 22대 국회가 여야의 원구성 갈등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대표 연임 도전이 유력해졌지만 사법 리스크 재점화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상임위 다툼에 등원 시점을 잡지 못한 가운데 전당대회 시즌에 돌입했습니다. 차기 당권주자 대결 구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효은 대진대학교 DMZ연구원 특임교수 그리고 공진성 조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오늘로 이제 3주가 됐습니다. 하지만 원구성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상황 정리했습니다. 국회를 빨리 열어야 하는 절박한 이유가 넘칩니다. 그런데도 이를 늦추는 것은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반헌법적, 독재적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우원식 의장 등의 권한 침해 확인과 각 행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말이조와 국회 보이콧이지 국민의힘의 행태는 불법으로 국회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일종의 폭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사위 운영일을 이번에 앞 1년은 민주당이 맡고 1년 뒤 2년 차에는 국민의힘으로 지난 12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11개 상임위를 구성한 이후에 여야는 아직까지 원구성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와 운영위원장직을 1년씩 번갈아 맡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을 했지만 민주당이 당연히 거절을 했습니다. 오늘 일주일 만에 원내 수석 부대표가 만났는데 이 대화 역시 결렬됐습니다. 국회 상황 어지러워지고 있는데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협상에서 시간을 끄는 것이 때로는 전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을 끌었을 때 협상력이 높아지느냐 아니면 낮아지느냐를 애초에 계산을 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무런 전략적 고려 없이 그냥 거부하고 시간을 끌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약간 이제 퇴로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요. 당 내에서도 자꾸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거나 뭔가 빨리 등원하자. 지금 남은 7개라든지 상임위원장 노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나면 이제 월급 받기가 민망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시간을 끄는 것이 전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았다. 결국 이제 명분을 이제 야당이 좀 주면서 빨리 등원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이제 세련된 모습일 텐데 그런 세련된 모습을 민주당에게 기대하기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협상력이 유지가 되거나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아닌 것 같다. 여당의 입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김 교수님은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야가 일요일까지는 협상을 타결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만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회의장은 이번 주까지 하라고는 했지만 지금 여야는 서로에게 좀 책임을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제 안 됐던 것들이 서로 간의 요구 조건이 다른데 지금 국민의힘이 약간 황당하게 그러면 법사위원장하고 운영위원장을 1년씩 번갈아 가자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최후의 안처럼 제안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또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이 1년 동안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무슨 우화의 여우와 두루미처럼 서로 간에 받을 수 없는 이 조건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과연 협상이라는 것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데 이것이 대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넘어갔을 때 그러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그럼 민주당이 완전히 독식을 하는 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까지의 상황들은 전혀 해서 이 상황을
해소하는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의 선택지는 이제 없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없는 거죠.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뭐 항복하고 들어가거나 아니면 버티는 건데 지금 이제 명분 찾기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 여기에서 아예 보이콧을 해서 그 민주당이 거대 야당이 독재를 하고 있다.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가져가서 실속을 차릴 것인가? 이 딜레마가 있는데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또 이 상임위원회가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예산이나 결산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보이콧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지금 상임위를 구성을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이제 본인들이 명분을 찾을 텐데 아마 안에서는 이제 그 국민의힘은 중진 의원들은 이제 국회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설 자리가 없다. 그래도 상임위에서 뭐 싸워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다. 뭐 이제 강경론 이게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국힘이 그거를 정치적으로 풀어 나갈 지금 리더십이 있는가 하는 좀 의문점이 좀 듭니다. 이게 지금 선택지가 없는 게 협상에서 선택지라고 하는 것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창의적으로 찾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걸 창의적으로 찾아내지 못하고 기껏해야 1년 번갈아가면서 하자 이런 얘기밖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자율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려면 예를 들면 지금 법사위를 굳이 민주당에서 고집하는 이유는 법안 통과를 자꾸 가로막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면 통과시키고 싶은 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거래가 성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약속을 할 자율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아무것도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제 대통령이고 대통령이 뭐 허용하지 않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협상의 여지는 없다. 두 분 다 뭐 협상의 여지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잠깐 이야기 아까 나왔는데요.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권한쟁의 심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국회의장이 상임위 강제 배정을 한 것에 대한 반발인데 실효성이 있을까요? 공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이제 4년 전에도 한번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판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단기에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뭐 2, 3년 끌다 보니까 사실상 유야무야 돼서 이제 이미 등원은 해버리고 났기 때문에 이제 실익이 없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안 했는데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는 삼권 분립의 원칙에 따라서 입법부에 이런저런 입법부가 좀 알아서 해라. 좀 지지고 볶고 싸우더라도 니들끼리 해결해야지 그걸 자꾸 우리한테 물어보지 마라. 곤란하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거는 그냥 어떤 정책 액션은 될 수 있지만 어떤 뭐 의미 있는 답을 무슨 담임 선생님한테 뭐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사실 좀 창피한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도 없고 그 전에 어떻게든 결정은 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교수님 아까 이제 그러면 7개 남은 상임위원장 결국에 민주당이 독식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렇게도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2020년 같은 경우에 이제 민주당이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갔을 때 뭐 굉장히 뭐 반발이 있고 역풍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대통령하고 당을 같이 하는 여당이었기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까지 하느냐라고 반발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국정을 이끌고 그다음에 국회를 이끌어 가야 될 여당이 어떻게 보면 책임을 방기하고 지금 여야가 거꾸로 된 상태처럼 국민들한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쨌든 민주당은 상임위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주장을 펴고 있는데 지금 국힘은 아무것도 못하는 뭐 장외로 나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뭐 민주당은 뭐 이제까지 쭉 해왔던 또 관성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가 18개 다 가져간다고 해서 얼마나 뭐 여론이 안 좋겠느냐. 저는 그런 거 강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 국힘이 명분만 찾고 있다가 명분은 사실은 일시적이거든요. 명분만 찾고 있다가 그럼 실리를 다 놓칠 것인가. 그래도 7개라도 가져가서 뭐 정무위나 이런 거를 해서 뭐 김건희 여사라도 방어를 하겠다. 그런 지침이 뭐 안에서 결정이 쓰면 하겠지만 글쎄요. 이게 어떤 용산의 뜻? 이런 것들과 또 조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국힘이 마지막에 타협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민주당이 뭐 독식을 하더라도 얼마든지 이상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나머지 7개 상임위 공 교수님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뭐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엔 좀 실리적인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자,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지금 11개 상임위 이미 이제 여기는 상임위가 이제 구성이 됐죠. 그래서 입법 공세라고 할 만큼 이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내일입니다. 입법 청문회를 열겠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입법 청문회를 거친 다음에 곧바로 법사위를 통과시키겠다. 이제 이런 단계를 진행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최혜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공 교수님? 모든 청문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국민들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묻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꽤 많은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됐죠. 뭐 대통령실과 통화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보도가 되고, 그러나 이제 핵심 관계자들이 직접 출석해서 국민을 대신해서 묻는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을 이제 듣게 되면 또 이제 그 기존에 알고 있던 사실이더라도 훨씬 더 이제 다르게 전달되죠. 그리고 언론은 당분간 이제 이것들이 이제 도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이슈는 상당히 이제 파급력이 이제 클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이제 또 아직까지는 뭐 출석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그거와 관련된 이제 뭐랄까요, 좀 이제 실리행위가 좀 벌어지고, 그러다 보면 더더욱이나 이제 특검법 통과의 당위성을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 더 느끼실 수도 있겠다. 사실 이 안건만큼은 거의 지금까지 크게 변동이 없이 다수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사안이어서 국힘당도 또 이렇게 거부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지금 박정원 대령 출석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종섭 장관이나 이제 이쪽에서도 많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쪽에서도 출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게 좀 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신원석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이종섭 전 국방장관 같은 경우는 출석하겠다고 했고,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야 출석은 안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말을 할 수 있는 박 전 대령이나 그 변호인 측에서 나와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최혜병 사건이 이제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수면에서 보여지는 최초의 장이 마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이제 민주당도 상당히 부담을 갖고 이 사안에 대해서 그러면 그간의 주장들이 정치적 공세가 아니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이제 그런 또 부담감이 있는 거고요. 특히 이번에 이제 그럼 핵심은 대통령이 관계자들과 여러 통화를 했다는 기록이 지금 다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핵심은 대통령이 그러면 무엇 때문에 경로를 했고 그 경로가 실제 어떤 압력으로 작용했는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게 이제 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이번에 그 입법 청문회의 목표일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민주당은 입법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밝혀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특검법을 또 상정하고 국정조사까지 연이어서 가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21일 날 입법 청문회 때 얼마나 많은 증인들이 나와서 무슨 얘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들한테 상당히 반향은 일으킬 사안인 것 같습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이 입법 청문회 이제 아마 뭐 중계가 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보게 되실 텐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이제 많은 관심이 쏠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법사위도 법사위인데 지금 과방위도 지금 입법의 속도를 엄청 빠르게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방송사법이라고 하죠. 이 법안을 소위 심사가 없이 지금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 방송사법이 지금 법안 상정 4일 만에 지금 이제 이게 지금 소위 심사 없이 통과가 된 건데. 21대 과방위에서는 이제 이게 220일 본회의 통과까지는 632일이 걸렸던 사안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에서 가져오려고 했다라고 이제 또 이야기를 했었고, 이게 거부권이 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엔 또 어떨까,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공 교수님, 이 지금 방송사법이라고 하는 거 지금 다시 이제 국회에서 이제 이 입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데에 이제 민주당이 제시한 명분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1대 때 발의했던 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니까 이미 숙고할 만큼 숙고했고 심의할 만큼 심의했기 때문에 심의 절차를 단축해도 뭐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말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내용상 소위하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도 또 거부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거부가 뻔히 예상되는데도 이렇게 속도를 내는 데에는 이제 다른 이제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될 텐데, 특히 이제 지금 박문진 이사회진의 이제 임기가 이번 뭐 8월 정도로 이제 끝나고 다시 이제 임명이 되면 또 이제 MBC에 대한 뭐 사장 임명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바로 이제 요것을 앞두고서 뭔가 좀 속도를 내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속도를 낸 만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근데 그렇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분히 조금은 흥분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장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이 뭐 앞에서 이제 뭐 최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서 질의할 때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칫해서 이제 전혀 반대나 이견이 없고 자기들끼리만 막 뭔가를 할 때 흥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의도보다 결과가 제일 중요한 건데 정작 원하던 또는 의도한 결과는 얻지 못하면서 그냥 자신들의 순수한 의도만 계속 부각시키면서 옳다고 뭐 지지자들에게만 칭찬받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 뭐 그럴 우려가 좀 생깁니다. 흥분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지자들에게만 환호받고 사실 실리는 못 챙기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속도 전 이렇게 하니까 또 반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 거부권 할 수 있게 오히려 이거 여지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당연히 나올 수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럼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쓸 것이냐 22대 국회 이제 하자마자부터 21대 국회 또 그렇게 해놓고 이거 또 시작부터 그렇게 거부권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데 할 것이다.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대통령실 역시나 거부권 행사할까요? 글쎄요, 뭐 그간 2년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을 보면 뭐 거부권 행사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을 갖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본인들이 그게 옳다고 확신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밀어붙이는 뭐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방송법도 한 번 거부를 했기 때문에 두 번 못 하겠습니까? 한 번 했기 때문에 두 번 못 할 게 없고요. 그러면 선을 거꾸로 해서 그럼 민주당이 일부러 뭐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꼭 명분 싸움만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처음에는 뭐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겠지만 우리 국민들한테 그러면 거부권만 행사한 대통령으로 지금 기록이 되거든요. 이건 계속 그 법안 숫자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이것도 관성에 의해서 특별히 부담을 안 갖는 그런 방식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이제 방송 사법 같은 경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해온 건 맞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방송이라는 것, 특히 공영방송이라는 것을 정말 정치적 중립, 자유로운 공영방송으로 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 과거의 사례를 보면 모든 정권들은 방송을 자기들한테 유리하게 활용을 했기 때문에 이 민주당이 그런 어떤 의심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방송통신위원회 법도 이제 개정하면서 지금 방송위원들 지금 5명인데 2명 앉아가지고 모든 사안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정말 명백히 잘못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빨리 그 개정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방송이라는 게 워낙 정치적인 이슈가 민감하기 때문에 글쎄요, 조금 더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민주당은 정무위 소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된 특검법 청문회로도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당으로서는 지금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계속해서 지금 특검법들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진퇴양난인데 출구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매일같이 이어지는 의총도 중단이 됐고 상임위도 거부했고 뭐 10여 개 특위를 만들었죠. 특위를 만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뭐 별다른 관심이나 효과를 얻지 못하다가 다시 이제 뭐 민생 속으로 가겠다라고 하면서 장외 뭐 투쟁 또 장외 활동을 예고하기도 했고 자, 결론적으로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은 양보할 생각이 없는 상태인데 국민의힘은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고 한 달 가까운 파인 국민의힘은 뭔가를 얻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언제쯤 등원을 어떤 식으로 출구가 짜여지게 될까요? 공 교수님 어떻게 예상해 보시겠어요? 그다지 국민의힘이 얻은 것은 없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글쎄요. 그냥 단결력을 확인하는 정도, 그러니까 대통령과 당이 이제 혼연일체가 돼서 한 몸으로 움직인다고 하는 정도는 확인했지만 그 외에 어떤 유권자들을 상대로 한 어떤 점수를 얻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 것 같고 앞으로 더 시간을 끈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질 것도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4년 전에도 파행을 겪었지만 결국 이제 재헌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법부가 주도해서 치러야만 하는 국가 행사를 앞두고는 어떻게든 이제 등원을 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시간이 마냥 이제 국민의힘에게 우호적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를 또 치러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도 뭐 최소한의 명분을 어떻게든 찾아서 민주당 쪽도 좀 뭐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빨리 등원을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 교수님 이거 어떤 식으로
어떤 식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되어서 어떤 결론으로 복귀를 하게 되든가 뭐 어떻게 그러니까 결정이 될까요? 뭐 이번에 협상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실력이 없다라는 걸 더 보여준 것 같습니다. 전략도 없었고요. 명분도 실익도 하나도 얻지 못하는, 그러면서 지금 속수무책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맨 처음에 뭐 민주당의 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갖겠다고 했다가 거부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 했다가 세 번째 가장 좀 우스운 모양의 1년 교대 이것까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 상임위원장 선출을 반헌법적, 독재적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권한쟁의 심판까지 청구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꼬이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 어쨌든 간에 실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저는 국힘이 가져가는 것이 저는 실익에 맞다고 보고, 특히 이제 정무위원회 같은 경우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용산을 설득해야겠죠. 김건희 여사만은 우리가 철저하게 방어를 하겠다. 그래서 국힘이 그런 식의 내부에서의 어떤 중진이나 초선 의원들과의 그런 어떤 타협 이런 것들이 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저는 국힘이 얻을 수 있는 마지막 실익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유죄 판결이 났죠. 이 직후에 이재명 대표가 추가 기소됐는데요. 추가 기소된 이후에 이 대표의 발언이 연일 거칠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최근 발언들을 저희가 모아봤습니다. 기소를 했다고 해요? 검찰의 이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을 보도하기는커녕 마치 검찰의 애완견처럼 주는 정보 받아서 열심히 왜곡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화영 전 국회의원이 이런 국제 제재, 이런 상식도 모르고 북한에 현금 50억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네. 자,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이제 표현을 써서 좀 이슈가 됐고요. 또 이번 주에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바보냐, 정신이 나갔냐, 좀 전에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게 검찰을 향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이게 수위가 좀 많이 높습니다. 이제 일부에서는 이렇게 발언 수위가 높아진 것을 보고 이제 뭐 분노의 표현일 수도 있지만 뭔가 초조함의 반응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 교수님 이제 방금 이제 영상에서 보시면 그 전에도 이제 보도가 하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보셨을 텐데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이제 이런 발언들 나오는 거.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나오고 민주당이 한 3, 4일 정도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가 법원 출두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었죠. 그러면서 현재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이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사람들도 무슨 저런 얘기까지 할까 그랬는데. 오히려 이거를 이제 두둔하면서 언론 노조위원장 출신의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또 언론을 했던 그런 사람들이 또 한술 더 뜨는 이제 그런 발언을 했고, 또 약간의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유감을 표명했지만 또 다시 유사한 또 칼럼을 올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언론 보도가 잘못돼 있으니 지지자들에게 이건 잘못돼 있다. 이거에 대해서 강력히 싸워달라. 이런 주문인 것 같고요. 이렇게까지 나오면서 지금 민주당 전체가 매우 좀 이거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화영 부지사가 9년 6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고 그 판사가 그대로 이재명 당대표를 또 재판을 하기 때문에 본인이 한 사건에 대해서 내린 판결에 그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주당에서는 심각하게 나오고 있고, 이제는 검찰, 사법부와 더불어서 언론도 함께 싸워 나가야 될 대상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할 수 있겠다. 이제 이렇게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언이 좀 논란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는 예상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게 마음이 느긋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초조함의 발현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이제 뭐 이재명 대표도 바보입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그런 얘기했지만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우리가 이재명 대표를 가정하면 바보가 아닌 이상 그리고 정신 나가지 않은 이상 치밀하게 의도한 발언이라고 봐야겠죠. 그럼 이제 그 발언의 목표는 어떤 언론인들에게 불쾌감을 유발하기 위해서 모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언론에 잘 노출되지 않도록 좀 조용히 있기도 하고 때로는 언론에 더 많이 노출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센 발언들을 하고 그랬던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 결국 이제 이게 그 판사의 판단도 일반 여론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지지자들끼리만 이제 확실하게 신용 공동체로 묶이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느꼈다면 이제는 더 넓게 여론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바뀌어야 결국 판사의 어떤 판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그래야 어쨌든 판결도 불리하지 않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적극적인 여론전을 이제 앞으로 지속할 것을 예고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론전을 위한 포석이다. 이제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까지 이제 추가로 기소가 되면서 지금 문제는 물리적으로 이 대표가 재판만 지금 4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를 출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국회가 지금 파행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뭔가 이제 여야 간의 어떤 실마리도 보이지 않고 있고 그리고 뭐 대통령실과 야당의 관계도 뭐 하나 지금 개선된 게 없는 상태에서 야당 대표가 일주일에 3-4번씩 재판에 참석해야 되는 물리적인 환경의 상황 행보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많은 문제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재판 출석이나 이런 것들로 그 실제로 많은 이제 문제가 좀 될 수 있겠다라는 지점들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에서는 뭐 당대표 당무를 하는데 뭐 물리적으로 문제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가는 것이 지금 그 민주당과 국정 운영, 국회 운영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이재명 당대표의 이 사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다 조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법사위원회에 상당수 지금 율사들이 포진해 있으면서 처음부터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 관련 뭐 재판에 관한 자료를 내라든지 이것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리를 해서 그냥 뭐 좀 바쁘지만 뭐 재판과 뭐 당무를 함께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표 1인의 지금 법정 이것이 민주당 전체의 어떤 운명을 좌우하는 이 사안이 돼버렸고요. 그게 국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국민의힘 여야 관계에도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블랙홀처럼 지금 우리 정치나 대한민국의 이거를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얘기가 쏙 들어갔었죠. 이재명 대표. 그런데 이번 이제 위준교사 1심 선고도 조만간 나올 예정인데 지금 이화영 부지사 1심 선고가 나오면서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다시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지금 상황에서 특히 22대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공천 과정 그리고 그 선거 과정 그리고 선거의 결과까지 이 대표의 당내 입지가 탄탄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쭉 이어졌지만 이번 판결 그리고 이제 조만간 이어질 1심 선고를 앞두고 당내 분위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궁금증도 당연히 생깁니다. 또 전당대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전당대회 준비에 곧 들어갈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해지는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사법 리스크가 다시 좀 커질 수 있을까요? 당내에서 좀 다시 언급되는 분위기가 나올 수 있을까요? 궁금증 어떻게 보십니까? 총선을 지나면서 저는 이제 당내에서의 리스크는 오히려 더 낮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히려 지금 이제 이것은 훨씬 더 큰 틀에서 이해하는 것이 뭐 필요한데 말하자면 이제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라고 흔히 표현을 하는데 지금 모든 여야 정치가 사법부를 매개로 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정치적으로 승부를 볼 능력이 없는 것인지 자꾸 이제 이 법을 통해서만 상대를 무너뜨리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의 이제 모든 이제 공격 능력을 이제 없애버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계속 반복될 거라고 보는 것 같고 또 뭐 검찰이나 여당 쪽에서는 이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요하게 이제 하고 들어서 어떻게든 이제 주저앉히지 않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없다.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도 재판부에 재판을 속행해달라고 촉구를 하고 또 말하자면 이제 당대표 연임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이제 지연 전술로 보기까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법원을 이제 매개로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벌어지는 이제 정치의 양상인데 굉장히 이제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것이 큰 틀에서 바뀔 가능성이 없는 한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기는 쉽지 않고 당 내에서 다른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이미 총선 전에 이제 살펴본 것처럼 다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전쟁을 앞두고 내부 총질하는 걸로밖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리스크가 더 추가로 뭐 생긴다고 해도 크게 당내 분위기가 반전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내 분위기 반전의 가능성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뭐 지금 이재명 일극 체제라는 말이 유행어처럼 돼버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민주당은 아마 그 표현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뭐 강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와 싸우고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아마 해석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글쎄요. 민주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하나의 서로 견제와 균형이 없는 하나의 극을 이루고 있다.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기 때문에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오히려 지금 이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훨씬 더 강력하게 방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더 목소리를 더 커질 겁니다. 그간에 뭐 검찰 독재 뭐 대응 TF도 있었지만 또 새로운 TF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용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그런 변화의 움직임보다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더 견고하게 가자, 강하게 가자 이런 움직임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국회 파행이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의 전당대회 시즌은 본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23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8월 중으로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각 당의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을 좀 보겠습니다. 당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1년 전에는 사퇴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헌이 있었는데 당무위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뭐 사실상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위한 사전 절차 작업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사퇴한다는 보도까지 나왔지만 뭐 해프닝이 됐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뭐 사실상 뭐 연임 도전 기정사실화됐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 그렇죠. 이 연임론이 나온 게 아마 꽤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솔솔솔 이렇게 바람을 했고요. 그리고 뭐 당헌까지 개정을 했다라는 거는 뭐 예외 조항인 것처럼 이렇게 부칙처럼 해놨긴 했지만 결국 그렇게 가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뭔가 지도부가 끌고 가는 방향에 대해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당무위원회에서도 뭐 이 조항에 대해서 찬반 의사진행 발언을 했는데 거의 압도적으로 찬성 얘기를 했고 당무위원들이 84%의 찬성률로 압도적인 찬성률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뭐 기정사실이고 이거를 또 어떤 모양새로 그러면 가느냐. 이제까지 모양새를 볼 때 이재명 대표는 나는 당대표 너무 힘들어서 안 하고 싶은데 뭐 당원들이 원하니까 하는 것처럼 이렇게 연임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연임도 이례적인데 그럼 이 연임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또 앞으로의 명분이랄까요? 모양새랄까?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가는 또 이런 것들을 좀 할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얘기하고 뭐 대중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대표의 연임, 이례적인 또 당대표의 연임을 또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모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이재명 대표의 연임이 기정사실화 된다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게 전당대회를 하면 그럼 여기 대항마로 누가 나올 것인가? 근데 그림을 생각하면 또 이게 혼자 나와서 되는 게 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공 교수님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제 국민의힘도 한 달 정도 남았는데 갑자기 후보들이 한둘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시간이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추가로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이 모든 문제를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생기는 문제라는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도 아무런 욕심이 없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동시에 이제 이른바 친명 세력이라고 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당원들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원들이 가지고 있는 강한 권력 의지
다시 대선에서 반드시 뭐 이겨서 정권을 되찾아야겠다고 하는 약간은 좀 그다지 이제 성찰적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강한 그 욕구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계속 부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2년 뒤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대표를 당대표로 세워야만 자신들이 지방선거에서 어떤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만두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우원식 의원이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되는 과정에서 당원들의 이제 그런 강한 권력 의지나 어떤 뭐랄까 어떤 요즘 유행하는 표현으로 효능감을 원하는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딱히 이제 이재명 대표 외에는 없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자꾸 호출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다 무시하고 이재명 대표가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혼자서 막 뭔가를 뭐 일당 독점 혼자서 모든 걸 독점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과장됐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민주당은 진짜로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혼연일체 상태로 이렇게 가고 거기서 이제 함께 이제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들의 불만은 있지만 그 사람들이 이제 대놓고서 어떤 비판과 불만을 표출하기에는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도 저는 이제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차기 당대표 선거 때 누군가가 분명히 나오기는 나올 텐데 적어도 무해한 어떤 경쟁자들이 나와서 우리 집안 잔치를 이제 좀 뭔가 좀 다채롭게 하는 역할들은 하겠지만 바깥에서 볼 때 뭔가 변화가 있을 걸 예고하는 듯한 어떤 경쟁자는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당원들에 대한 영향력이 없기 때문인 거죠. 일단 공 교수님께서는 이제 단독보다는 이제 시간이 좀 있으니까 후보들이 하나둘씩 나올 것이다. 다만 이제 무해한이라는 표현을 써주셨고 김 교수님 어떻게 예상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감히 도전자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서 그럼 내가 좀 같이 나갈까? 그래서 정치인이 그런 모양새까지 만들려고 나갈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2년 전에도 압도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됐고 그때 박용진 후보가 굉장히 어렵게 선전은 했지만 굉장히 큰 표차가 났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 더 이재명 대표 체제가 공고해진 상태에서 경쟁자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 같고요. 또 민주당에서는 이제 명분을 만들 수 있는 게 지금 이렇게 그 검찰 독재나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민주당을 이렇게 말살하는데 우리가 똘똘 뭉쳐서 해야지 전당대회 에너지를 뺏길 우리가 그런 시간과 이게 없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체제를 그대로 가자. 이렇게 결정을 하면 추대든지 투표든지 해서 전당대회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시간과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전당대회라고 하는 게 또 당대표를 뽑는 자리에 내가 후보로 나서겠다라고 하는 것이 본인의 이름값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그런 어드밴티지조차도 부담스러워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좀 이제 당대표가 연임이 기정사실화되다 보니까 조금 김이 빠지는 느낌은 있습니다만 이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만 뽑는 게 아니죠. 그만큼 이제 최고위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도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한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지역에 대한 안배를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성향의 사람들 또 어느 선수가 또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도 좀 관심이 있을 수 있고 김 교수님께서 혹시 이제 이 최고위 구성에 대해서 전망을 해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될지 또 눈에 띄는 주자가 있다면 어떤 의원이 좀 어떤 사람이 최고위원에 좀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을지.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당의 지도부 구성이 옛날하고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최고위원 하면 어쨌든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중량감 있는 중진이나 이런 분들이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초선들이 많이 입성하고 이러면서 그냥 그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성장의 발판 이렇게 활용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가요. 민주당도 그렇고 국힘도 그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훨씬 대표가 더 강한 대표가 이렇게 되고 최고위원들은 대표의 뜻을 받들거나
아니면 이 하나의 어떤 일치된 목소리를 내는데 어떻게 곁들이느냐, 그런 식의 지금 저는 이제 최고위원들이 과연 지도부로서의 뭐 무게감 이런 것들 많이 좀 떨어진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소위 만약 이재명 대표 연임을 하는 이런 분위기라면 이제 이재명 2기라고 하겠죠. 뭐 언론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친명 체제가 훨씬 강화될 거다라고 예상할 수 있고요. 지금 뭐 출마를 하겠다고 거론되는 의원들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 일기 체제 때 당직을 맡아서 앞장서서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최고위원을 하게 되면 정말 더 일사불란한 당대표 중심의 최고위원회가 될 텐데, 그러면 과연 최고위원회가 진짜 당원들, 그 많은 당원들을 정말 대표해서 끌고 나갈 그런 역량 있는 인물로 구성이 될 것인가. 점점 뭐 대중 정당을 지향하는 과정에 있다고는 하지만 또 지도부는 지도부로서의 그 역할이 있는 건데 그게 조금 더 제대로 좀 역할을 못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튜브 시대의 정당과 그 전의 정당의 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유튜브와 같은 매체가 발달하기 전에는 실제로 이제 여의도에 있는 정당이 진짜 이제 정당이고, 그곳에서 결국 선수가 쌓이고 경험이 쌓이는 것에 대한 존중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이제 만만치 않았는데, 지금은 초선이든 뭐 4선, 5선이든 유튜브 세계에서는 누가 더 대중 친화적으로 더 잘하는지, 누가 이제 당을 위해서 더 센 소리하고 더 속 시원한 얘기하고 오히려 또 논리적으로 잘 방어하고 이제 이런 역할들과 관련해서 당원들에 대한 인지도나 영향력이 훨씬 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선수가 별로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초선들도 최고위원 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당원들의 지지를 얻을 수도 있고, 반대로 다선 의원들도 뭔가 뭐 다수 당원들이 요구하는 그 결을 거슬러서 뭔가 행동하면 오히려 이제 절대 이제 뭐 최고위원이 되기 어렵고, 이제 이런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 그걸 저는 그냥 부정적으로 본다고 해서 이 매체 현실이 바뀐 것이 다시 되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바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이제 좋은 점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을 좀 줄일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공 교수님께서는 그러면 이제 그 민주당의 최고위원회 지도부의 구성 어떤 식으로 되면 민주당에게 가장 베스트가 될까요? 누구 입장에서냐가 이제 다르겠죠. 그런 의미에서 뭐 제가 보기에 좋은지는 뭐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당원들은 뭐 시원한 사람들 좋아할 거고, 지금 이제 상임위원장들 이제 배치할 때도 그런 화력 좋은 사람들, 당장 이제 통쾌한 이제 쾌감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 좋아하듯이, 막 최고위원들도 그 옆에 앉아가지고 자꾸 뭐 대표하고 결다른 얘기하고 뭐 다른 얘기하고 자아 비판,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별로 최고위원들을 입을 통해서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지난 총선을 거쳐오면서 당 대표와 보조를 맞춰서 서포트하는 그런 역할을 잘 할 것 같은 사람들이 스스로 이제 그 역할을 자임하면서 최고위원 출마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민주당에 비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음 주 초 24일, 25일 이때가 되면 이제 바로 후보 등록이 됩니다. 후보 등록이 바로 다음 주기 때문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등록 여부, 이제 뭐 출마를 할 것으로 지금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후보 등록 직전에 출마 선언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전당대회 분위기 어떤지 좀 궁금한데, 뭐 여론조사는 최근에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거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압도적이고, 일반 국민 대상으로는 뭐 유승민 의원과 이렇게 비등비등하게 이강의 어떤 체제를 보이는 것으로 여론조사상에서, 일부 여론조사상에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당대회 분위기 어대한, 어차피 대표는 한동훈, 이 분위기로 봐도 될까요, 공 교수님? 한동안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최근 들어서 조금 뭐 다른 해석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여당 대표가 되게 중요한 자리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금 소통이 좀 막혀 있는 여야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뭔가 타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지금은 그냥 한동훈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뭐 이런 수준으로만 이제 자꾸 이제 논의가 돼서 좀 안타까운 측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것조차도 약간 뭐 대통령실이 흔쾌히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뭐 후보
것들이 이제 나와서 지금 좀 더 흥미로워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복수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뭐 이변이 없는 뭐 시시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 쪽은 복수로 후보가 나오는 것이 거의 확실할 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도 이제 여론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승리를 낙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 뭐 그런 상황이 지금 앞으로 뭐 시간이 좀 남았지만 뭐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앞서는 것처럼 뭐 여론조사로 나오지만 낙관은 할 수 없다. 왜냐면 지금 그래서 대통령실의 의중은 어떤가? 대통령실의 의중을 받아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등록일이 다가오면서 친윤 후보는 누구이냐? 이제 이 문제도 좀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에 이어서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이번 전당대회에서 충분한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윤심을 확실히 받고 나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출마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는 저는 용산 쪽에서 강력하게 요청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용산은 원희룡을 당대표를 시킬 생각으로 나가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한동훈을 꺾어달라는 것인지 그건 이제 당원들과 국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희룡 변수가 이제 생기면서 어제까지만 해도 비윤 한동훈인데 약간의 친윤 나경원이라는 되게 애매한 구도가 됐는데요. 용산 입장에서는 한동훈은 절대 당대표를 시킬 수 없겠고 그러면 나경원을 밀어야 되는데 그러면 나경원을 선뜻 대표로 만들기에는 또 물음표가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원희룡 장관한테 출마를 해서 뭐 당대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한동훈의 뭐 당대표를 저지하는 그런 지금 아마 이렇게 뛰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민의힘은 뭐 흥행 가능성하고 뭐 상당히 뭐 고무가 됐을 수도 있지만 이게 흥행이 되려면 결국은 용산이 어떻게 나오느냐의 문제거든요. 작년에 3.8 전당대회 때 얼마나 용산이 개입을 해서 시끄럽게 했습니까? 나경원 안 된다고 초선 의원한테 연판장을 돌리지 않았나. 정무수석이 안철수 의원을 뭐 공개 비판하지 않았나. 이랬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안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럼 국힘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인지는 국힘이 내부 역량이 있는가와 그리고 용산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이거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제 유권자층을 보면 이제 가장 넓게 이제 보수 유권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힘 지지자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 지지자가 있죠. 그런데 과연 국민의힘 당원들, 특히 이제 이 당대표를 뽑는 선거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이 당원들은 과연 어디에 고밀도로 이제 포진해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대통령의 지지가 지금 아무리 낮아도 이제 안 빠지는 이제 콘크리트 방어선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제 당원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결국 이제 대통령을 이제 흔들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이제 대통령이 못하고 마음에 안 드는 건 있어도 그래도 한번 과거에 이제 특히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를 경험한 보수 지지자들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또 반복해서 그런 수모를 겪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 이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의 그 의견,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누가 받아 안을 것이냐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과거 이력들을 보면 다 이제 뭐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대통령과 어쨌든 약간의 이제 뭐 트러블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전적으로 신뢰받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들은 있죠. 그러나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는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 일가가 뭔가 관련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있을 때 무슨 일타 강사를 자처하면서 이제 방어를 하고 나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신뢰를 얻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약간 이제 이 당원들이 결국 표를 행사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여론조사라고 하지만 이제 약간 그 역선택 방지를 해서 어느 정도 이제 당원이 이중 응답할 가능성이 높은 이제 이런 현재의 룰 20대 80 뭐 이 룰에 따르면
아무래도 이제 당심에서 센 사람이 이제 유리하지 않을까. 그런데 정확하게 당심이 지금까지 측정된 적은 없거든요. 여론조사를 했고 그냥 뭐 국힘 지지자를 대상으로 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제일 높다는 것 정도는 확인이 됐지만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뭐 조사는 없었고 그런데 그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더 꺼지지 않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지금 뭐 쉽게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뭔가 흥미진진한 쪽으로 결선 투표 때까지 갈 경우에는 누가 될지 알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그 김 교수님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지난번에 뭐 나경원 의원 나왔을 때 연판장 돌리거나 이제 이런 그 용산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어떤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실제 당에 영향력을 행사를 했고 그러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도 용산에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대통령실의 어떤 입장을 어떤 형태로든 반영을 하기 위해서 시도를 할까요? 입장이 이미 나온 것 같고 시도도 이미 이제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찌라시 형태로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공신력 없는 언론을 통한 보도도 그렇고 또 뭐 해석을 좀 과하게 덧붙이면 뭐 경찰 심의위원회가 오늘 개최되는 것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여러모로 이제 뭔가 이렇게 다른 칠을 해서라도 조금 이제 표를 덜 얻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지금 네거티브가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네거티브가 훨씬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졌지 이제 완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어쨌든 지금 유력한 후보 중에 한 명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뭐 다음 주 월요일 뭐 출마선언을 한다고 하니까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실이랑 거리를 어떻게 가져갈까요? 뭐 지금 이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최혜병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에서 대해서 말을 할 것인가,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뭐 이거가 주목이 될 텐데요.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 이상은 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부터 각을 세우고 갈 수도 없는 거고요. 그간에 뭐 어대한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 당원들은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척을 지고 가는 당대표보다는 함께 가는 대통령이 좋지 않겠냐. 특히 이전에 박근혜 정부 때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원내대표가 그 대통령하고 매우 갈등하면서 당내 분란이랄지 당청 관계가 안 좋았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정감 있게 가는 후보를 원하지 않을까 싶고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도 이제 후보로 나오면 이제 처음부터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분위기를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당심이 뭐 80%라고는 하지만 당심이라는 것도 결국 민심을 따라가거든요. 그 민심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뭐 한동훈 위원장도 전략적인 그런 판단을 할 것 같은데 과연 친윤 후보가 그러면 나경원, 원희룡 둘이냐 아니면 둘도 아닌 애매함이냐 할 때 오히려 원희룡 그 후보의 참전이 한동훈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표가 분산되면서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상당히 이번 전당대회도 변수가 많은 그런 전당대회일 것 같습니다.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지금 약간 딜레마 상황이 빠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당대표가 되면 현역 의원들이 어느 정도 붙어줘야 훨씬 더 이제 조직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데요. 근데 현역 의원이 붙으면 붙을수록 사실상 나중에 이제 당대표가 됐을 때 다른 캐스팅 보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도 오히려 더 강한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 안팎으로 경제 안보 모두 어렵고 불안한 상황인데요.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개원 한 달이 되도록 파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 국민들의 피로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뜻과 대의를 따르는 정부와 국회로 거듭나야 할 때입니다. 오늘 뉴스와이드 플러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